서울의 차가운 가을비가 오수연과 그녀의 어린 딸 하은의 어깨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발치에는 그들의 세상 전부가 담긴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금 전 서울에 남은 마지막 혈육이었던 이모는 더 이상 군 식구를 받아줄 수 없다며 그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수연은 5살 난 딸 하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딸 앞에서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일단 비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근처의 거대한 쇼핑몰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음악,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비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하은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아이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결코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한묵증을 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쇼핑몰의 이벤트 광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가 끝나며 수십 개의 풍선이 한꺼번에 터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펑하는 굉음에 극도로 예민했던 하은이의 작은 몸이 경직되었다. 아이의 눈이 공포로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의 품속에서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직 아동 심리치료사였다. 그녀는 즉시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세상에서 가장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 하은아. 엄마 여기 있어. 우리 함께 숨 쉬어볼까? 하나, 둘. 그녀는 아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전문적인 기법들을 사용했다. 아이의 시선을 마주치고 함께 호흡을 조절하며 아이가 현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능숙한 대처에 괴로워하던 하은이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이는 지친 몸을 엄마의 품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TK그룹의 총수 권태민이었다. 그는 비서들과 함께 중요한 미팅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는 처음에 아이의 울음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어지는 수연의 대처 방식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의 아들 민준이 역시 그랬다. 3년 전 아내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으로 아들은 말을 잃어버렸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와 심리치료사들을 모두 동원했지만 누구도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능숙하고 완벽하게 상처 입은 아이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들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지쳐 잠든 하은이를 품에 안고 다시 낡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쇼핑몰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언제나와 같은 냉막함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절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방금 저 여자와 아이를 찾아.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다. 이름, 나이, 가족 관계.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그의 명령에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한 여자와 희망을 포기했던 한 남자. 두 사람의 운명이 예고도 없이 교차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오수연과 하은은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모텔 방에서 불안한 첫날 밤을 보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방문을 두드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 아닌 잘 차려입은 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TK그룹 권태민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수연에게 회장님께서 그녀와 나눌 이야기가 있다며 정중하게 동행을 요청했다. 수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그녀에게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하은의 손을 꼭 잡고 비서가 안내하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TK그룹의 본사 빌딩이었다. 그녀는 최고층에 위치한 거대하고 미니멀한 회장실에서 어제 쇼핑몰에서 스쳐 지나갔던 차가운 인상의 남자 권태민과 마주 앉았다. 그의 아우라는 그녀가 평생 마주해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아들 민준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인형처럼 예뻤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태미는 아내가 사고로 죽은 뒤 그 충격으로 아들이 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어제 쇼핑몰에서 수연이 자신의 딸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도 내 아들을 치료하는 데 실패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지. 나는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하오.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민준의 개인 심리 치료사 자리를 제안했다. 수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고용 관계로는 부족하오. 내 아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과 지속적인 모성애의 존재가 필요해. 그리고 내 집안 어른들은 나에게 재혼을 압박하고 있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요. 그는 그녀의 앞에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고용계약서가 아닌 혼인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1년. 그 기간 동안 법적인 아내로서 자신의 아들 민준의 엄마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그녀와 그녀의 딸이 평생 살아갈 집과 생활비, 그리고 하은이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연은 충격과 모욕감에 휩싸였다. 저는 제 자신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하지만 태미는 그녀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가였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사무실의 한쪽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향하게 했다. 화면에는 거대하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아들 민준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오. 태민이 말했다. 저 아이를 그리고 당신의 딸을 위해서 이 계약을 제안하는 거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두 어른의 거래지. 그의 차가운 논리는 엄마이자 치료사였던 수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작은 아이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존엄성보다 딸 하은이의 안정과 미래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승낙에 태민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감과도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연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저당 잡히는 기분을 느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태미는 차갑게 말했다. 차가 대기하고 있어. 지금 바로 저택으로 짐을 옮기지. 그녀의 낡은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권태민의 저택은 성체와도 같았다.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오수연과 하은은 집사의 안내를 받아 그들의 새로운 거처가들 2층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들이 살던 좁은 모텔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수연은 자신이 황금으로 만든 세상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잠시 후 태민이 그들을 찾아왔다. 그의 곁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아빠의 다리를 붙잡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인형처럼 예뻤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마네킹 같았다. 그가 바로 이 계약의 이유이자 태민의 아들인 권민준이었다. 민준아, 인사해야지.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살게 될 분들이야. 태민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민준은 더욱더 아빠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하은이 역시 낯선 환경과 아이의 모습에 겁을 먹고 엄마의 치마 뒤에 숨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밀어내며 각자의 침묵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다. 태민의 얼굴에 희미한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억지로 인사시키려는 태민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어른들의 높은 시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압감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집사에게 아주 큰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말을 거는 대신 스케치북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커다랗고 노란 해를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딸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작은 꽃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다정했다. 하은이는 엄마의 그림을 보고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수연은 스케치북과 파란색 크레용 하나를 두 아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어떤 말도 어떤 강요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기다림만이 있었다. 민주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하은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긴장된 침묵이 거실을 맴돌았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하은이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노란색 크레용을 집어들어 엄마가 그린 꽃 옆에 작은 나비 한 마리를 그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빠의 등 뒤에 숨어있던 민준이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놓인 파란색 크레용을 집어든 것이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스케치북 위로 다가와 해의 위쪽에 서툰 솜씨로 작은 구름 하나를 그렸다. 그것은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지난 3년간 그 어떤 치료사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아이의 첫 번째 자발적인 소통이었다. 두 아이는 그림이라는 침묵의 언어를 통해 처음으로 서로의 세계에 작은 문을 연 것이다. 태민은 그 모든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했던 일을 저 여자는 단 몇 분 만에
스케치북과 크레용 하나로 해낸 것이다. 그는 수연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돈으로 고용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두 아이를 위한 안정적인 생활 규칙을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는 대신 그림과 블록놀이와 작은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두 아이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주며 치유하고 있었다. 며칠 뒤 수연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꾸민 햇살 가득한 놀이방에서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어주고 있었다. 하은이는 그녀의 한쪽 무릎에 기대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했던 민준이 이제는 방의 다른 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태미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여전히 침묵이 흐르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지난 몇 년간 그토 집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가 어쩌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기대를 그는 처음으로 품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계약 아내에 대한 소문은 서울 사교계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문의 가장 중심에는 태민과 집안끼리 약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최세라가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미모와 배경을 가진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였다. 그녀는 권태민이라는 남자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태민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감히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길거리로 끌어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녀의 비싼 스포츠카가 거대한 저택의 문 앞에서 거칠게 멈춰섰다. 세라는 마치 안주인처럼 거침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의 놀이방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낯선 여자 하나가 자신의 약혼자인 권태민의 아들 권민준과 함께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곁에는 웬 지저분한 여자아이 하나가 민준이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다정해서 세라의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평화를 깨뜨렸다. 그녀의 등장에 놀란 두 아이가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민준이는 황급히 방구석으로 도망쳤고 하은이는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차가운 눈으로 세라를 마주 보았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놀랍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시죠. 수연의 당당한 태도에 세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내 집이 될 곳이고 저 아이는 내 아들이 될 아이야. 너 같은 근본도 없는 애딸린 여자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지. 그녀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그녀는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당장 내 그 더러운 딸 데리고 여기서 꺼져. 좋게 말할 때. 하지만 그녀의 손이 수연에게 닿기도 전에 그들 사이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이지. 어느새 권태민이 그들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회사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태민의 등장에 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태민 씨, 이 여자가 누군데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이 여자가 감히 날.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놀라게 한 침입자를 바라보듯 세라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최세라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소개하지. 내 아내 오수연이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고,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소. 그는 의도적으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하은이까지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세라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라니, 태민 씨 우리 약혼한 사이잖아. 이건 다 집안 어른들끼리 약속한. 그녀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태민은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비즈니스였을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오. 그리고 이제 내게는 내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어. 돌아가시오. 그의 말은 공개적인 파혼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세라는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하찮게 여겼던 여자 앞에서 평생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그녀는 수연을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끝나고 저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수연은 자신을 보호해준 태민을 복잡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것은 계약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그의 진심이었을까. 태민 역시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저 거만하고 천박한 여자가 수연과 아이들이 만든 작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가정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세라가 다녀간 뒤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권태민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수연을 내 아내라고 칭한 사건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권위를 부여했다. 사용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외부인이나 고용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태민과 수연 사이의 어색한 공기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역할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치료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텅 비어 있던 놀이방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심리치료 공간으로 바꾸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은 각종 미술 도구와 부드러운 질감의 인형들, 그리고 작은 식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말을 걸거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두 아이가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준이는 블록을 쌓았고 하은이는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척했지만 힐끔힐끔 서로를 훔쳐보며 탐색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들 사이에 그림이라는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무심코 검은색 크레용으로 온통 어두운 폭풍우를 그렸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그것을 본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노란색 크레용을 집어들어 그 폭풍우 구름 뒤편으로 작은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위로의 메시지였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그림을 통해 자신들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슬픈 동물을 그리면 하은이는 그 옆에 웃는 꽃을 그려주었다. 하은이가 외로운 아이를 그리면 민준이는 그 아이의 손에 작은 강아지를 그려주었다. 그들의 스케치북은 말이 없는 두 아이의 영혼이 만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되었다. 태미는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지만 사실은 서재 창문을 통해 놀이방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들을 훔쳐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민준이는 더 이상 방 안에만 갇혀 지내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수연과 하은의 곁을 맴돌며 그들의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아이의 텅 비어 있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생기와 호기심이 감돌기 시작했다. 태미는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존경심과 함께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태미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다.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아이들을 찾아 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잔디밭 위에서 수연이 두 아이와 함께 소리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물의 흉내를 냈고 아이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내어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어깨는 행복감으로 격렬하게 들썩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태민이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듯한 수연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의 벽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저토록 행복한 웃음, 그리고 저 여자의 따뜻한 미소. 그는 자신이 돈으로 사려 했던 것이 사실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계약 결혼이 그의 죽어있던 인생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재의 창가에 서서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을 닦아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슴 벅찬 감동과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얼음의 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태민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저택의 풍경은 나날이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어 아이들의 세상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이들의 그림에 대해 물었고 주말에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그의 노력에 아이들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세라는 권태민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교계에 퍼진 회장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소문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그리고 오수연이라는 여자를 짓밟기 위해 사과를 핑계로 다시 한번 저택을 찾아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수영과 아이들은 정원의 작은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다. 수연이 직접 설계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세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가 지난번의 무례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는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자신의 귀에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몰래 빼내 연못의 가장자리에 떨어뜨렸다. 어머나 내 귀걸이. 그녀가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태민 씨에게 선물 받은 건데.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는 척 연기하며 하은이를 쳐다보았다. 얘 네가 작으니까 저기 좀 들어가서 꺼내줄 수 있겠니? 어른들은 들어가기 힘든데. 그녀는 의도적으로 가장 약한 아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수연이 막아서려 했지만 하은이는 엄마를 돕고 싶다는 생각에 이미 연못의 미끄러운 돌 위로 아슬아슬하게 발을 내디딘 후였다. 아이가 귀걸이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이끼 낀 돌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균형을 잃고 차가운 연못 속으로 빠지기 직전에 아찔한 순간이었다.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녀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소리였다.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터져나온 한마디의 절규. 하은아 목소리의 주인은 권민준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본 순간 아이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갇혀있던 목소리가 공포의 벽을 뚫고 터져나온 것이다. 그 외침에 놀란 하은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균형을 잡았고 수연이 달려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위험에 빠졌던 하은이가 아니라 말을 한 민준이를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도 자신이 내뱉은 소리에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모든 소동을 듣고 달려온 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집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아들이 말을 했다는 것,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그 첫마디가 다른 사람도 아닌 수연의 딸 하은이를 구하기 위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태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민준이는 아빠를 보자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태민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음으로 수연과 그녀의 품에 안겨 떨고 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을 넘어선 아주 깊고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인 최세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팔을 뻗어 수연과 두 아이 세 사람을 모두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것은 계약도 계산도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세 사람이 자신의 세상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꾸민 연극이 최악의 결과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세라는 분노와 질투심에 온몸을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증오의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돌아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훨씬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다음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권민준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사건은 저택에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의 닫혔던 세상이 열리자 권태민의 얼어붙었던 세상도 함께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체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툰 대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태민은 이제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고 세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더 이상 오수연을 계약상의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따뜻함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녀가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계약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 어린 애정과 존중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류상의 부부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지옥의 밑바닥에서 증오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최세라였다. 그녀는 태민에게 버림받고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루하루를 분노로 살아내고 있었다. 특히 오수연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들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고. 그녀는 더 이상 태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오수연이라는 여자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여 태민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뒷세계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오수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그녀를 공격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탐정의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수연의 과거는 깨끗했지만 상류층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완벽한 약점이었다. 그녀는 명문가 집안의 딸이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난 미혼모였다. 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용해 오수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갈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먼저 저택에 새로 들어온 하녀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민준이의 팔에 작은 멍 자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마치 실수로 부딪힌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익명으로 아동보호기관과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사에 제보를 할 계획이었다. TK그룹의 안주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의부사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녀는 증거로 민준이의 팔에 있는 멍 자국 사진과 수연이 미혼모였다는 과거사를 함께 터뜨릴 작정이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할 것이 분명했다. 그 무렵 행복한 일상에 젖어 있던 수연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전문가적인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하녀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신과 아이들을 대하는 눈빛에 죄책감과 불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세라는 매수된 하녀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흔적을 남겨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실수처럼 보여야 해. 내일 아침이면 저 여자의 완벽한 동화는 끝장날 테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같은 시각 저택의 하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녀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고개를 들었지만 세라가 약속한 거액의 돈과 그녀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이 그 목소리를 짓눌렀다. 그녀는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가느다란 팔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보이지 않는 악의 그림자가 가장 순수하고 약한 존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하녀의 비명소리로 발칵 뒤집혔다. 그녀는 민준이의 팔에 생긴 검푸른 멍자국을 발견하고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그녀는 눈물로 권태민에게 달려가 아이가 어젯밤 악몽을 꾸며 칭얼거렸고 오수연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본 것 같다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같은 시각 최세라의 공격은 전방위적으로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아동보호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자극적인 가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에는 TK그룹 안주인 의부사들 학대 의혹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는 민준이의 멍든 팔 사진과 함께 수연이 미혼모였다는 과거사가 교묘하게 엮여 있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태민의 할아버지에게서는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다. 모든 정황 증거와 증언은 수연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태민은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던 여자가 뒤에서는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혼란의 폭풍이 몰아쳤다. 모두가 수연이 울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과 비난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하녀를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세라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태민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날 믿어요. 그녀의 질문은 그들의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신뢰에 대한 시험이었다. 태민은 잠시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녀의 진심을 떠올렸다. 그는 결심했다. 나는 내 아내를 믿소. 그의 대답과 함께 수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민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의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이것은 며칠 전 오수연 여사님의 요청으로 아이들 방에 비밀리에 설치했던 영상입니다. 영상은 어젯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민준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문제의 그 하녀가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곁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아이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아이가 아픔의 잠결에 뒤척이자 그녀는 황급히 손을 떼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이의 팔에 생긴 멍 자국을 찍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하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떨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세라가 돈으로 자신을 매수했으며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증거로 세라와 주고받았던 모든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세라의 함정은 그녀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태민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이만이 남았다. 그는 감히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녀를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놀라운 지혜와 강인함에 대한 경외감과 그녀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포옹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야.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권태민의 분노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폭풍이 되어 최세라의 모든 것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 복수하는 대신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양가의 어른들을 모두 강씨 가문의 본가로 소집했다. 자신의 약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가족회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세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의기양양하게 회의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오수연이 쫓겨나고 마침내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옆에 앉아 마치 약혼녀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민은 긴 말 없이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지난밤 하녀가 민준이의 방에 몰래 들어가 아이의 팔에 멍을 만들고
그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어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하녀의 영상과 그녀가 최세라와 주고받았던 모든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아버지와 태민의 할아버지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아니에요. 저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저 천한 미혼모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수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발악했다. 하지만 태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수연 씨를 모함한 사건이 아니야. 이건 내 아들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그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3년 전 그의 아내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아내가 타던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그 차량을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정비공이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주했으며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최세라의 아버지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세라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태민은 그를 무시하고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사고 현장 근처의 방범 카메라에 희미하게 찍힌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사고가 나기 직전 태민의 아내 차 옆에서 그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최세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친한 동생 행세를 하며 그녀의 차에 접근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세라는 태민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심 때문에 그의 아내를 살해했던 것이다. 그녀는 라이벌을 제거하고 태민을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말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엄마의 죽음을 목격해서가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에게 늘 상냥했던 세라 이모가 엄마의 차에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 혼란스러운 기억이 아이의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모든 것이 폭로되자 세라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괴물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돌렸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 여자는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었어. 당신은 처음부터 내 남자였단 말이야. 그녀의 추악한 집착이 마침내 그 썩은 민낯을 드러냈다. 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세라의 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최 씨 가문과의 약혼은 물론 모든 사업적 관계를 파기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회의실 문 밖에는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최세라에 대한 체포 영장을 들고 온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발악하는 세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태민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수연은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다른 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에게로 다가갔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수연은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해. 태민 역시 그들의 곁으로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다. 지난 3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과거의 악몽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연의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그것은 아이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이었다. 엄마, 최세라라는 악몽이 걷히자 권태민의 저택에는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다. 3년간 굳게 닫혀있던 민준이의 입이 열리자 아이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세상의 모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은이 역시 민준이라는 최어더 버녀가 생기자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밝고 씩씩한 아이로 돌아왔다. 저택은 매일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오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였고 상처 입은 남자 권태민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태민은 그녀가 없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일에만 미쳐있던 과거를 청산하고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가장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조항이나 각자의 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방을 찾았고 그들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적인 서류와는 상관없이 서로에게 단단히 묶여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그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1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계약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셈이었다. 수연의 마음속에 다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 동화 같은 시간이 끝나면 자신과 하은이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감히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태민 역시 다가오는 계약 만료일이 두려웠다. 그는 수연과 하은이가 없는 다시 예전의 그 차갑고 텅 빈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시작했던 이 계약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계약이 끝나기 바로 전날 밤 태민은 수연을 그녀가 처음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던 놀이방으로 불렀다. 방의 한쪽 벽면에는 지난 1년간 아이들이 함께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초기 그림부터 최근의 밝고 행복한 그림까지 그 모든 것은 수연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였다. 그는 서랍에서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차가운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나는 이 계약이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어.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와 내 아들은 영원히 겨울 속에 갇혀 살았을 거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오. 내 평생을 건 나의 진심이오. 오수연, 더 이상 내 계약 아내가 아닌 나의 진짜 아내, 내 아이들의 진짜 엄마, 그리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오. 당신을 사랑하오.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태민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고 입을 맞추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약속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그곳에는 수많은 하객 대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함께했다.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빠와 엄마의 반지를 들고 버진 로드를 걸어왔다. 수연과 태민은 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버려진 여자와 상처 입은 남자, 그리고 침묵 속에 갇혔던 두 아이. 네 사람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이 모여 비로소 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